기자대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지난달 29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튼 호텔 옆 골목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건데요. 이날은 31일 헬로윈을 앞뒀던 토요일 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참사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에선 29일 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에 앞서 이태원 참사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1월 첫째 주 기자대담은 김윤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윤지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하구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놀라셨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사망 156명, 부상 157명, 이 중 외국인 사망자 14개국 26명 인명피해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건지 의아한데요.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동 해밀튼 호텔 뒤편 세계 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골목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얼마나 좁은 거죠? 길이 45m, 폭 4m 정도 되는 성인 5에서 6명 정도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인데다 경사까지 심한 비탈길입니다. 그럼 그 좁고 가파른 골목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거군요. 네, 이 좁은 골목이 번화가와 대도로변을 잇는 골목이어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사람과 역에서 나와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동선이 겹친 겁니다. 특히 29일은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이었던 만큼 이 좁은 골목에 수용 범위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골목에 스스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목격자에 따르면 뒤쪽에서의 밀침이 심해지자 갑자기 오르막 쪽에 있던 사람 중 일부가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쇄적으로 겹겹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구급차 현장 진입이 어려웠다죠? 네, 맞습니다. 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신속한 구조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인파와 구조 지원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었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네, 심폐소생술 인력이 부족하자 환자의 CPR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의 사전대책 미흡과 적절치 못했던 경찰의 대응을 꼬집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참사 하루 전날인 28일 금요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면서 참사 우려의 목소리는 진작에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측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경찰은 현장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참사 당일 이태원에 경찰 137명이 배치되기는 했었다는데요. 네, 하지만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경찰 배치가 아니라 마약범죄 집중단속 등을 위한 경찰 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일 경찰 배치 인력 부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게 아니었다고, 또 이번 참사는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 역시 아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또 경찰청장의 사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당시 신고 전화에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신고 전화에 대한 부실 대응이요? 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경찰 신고 접수가 9시부터 늘었고 10시 15분부터는 굉장히 급증했는데 경찰이 4건에 대해서만 출동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신고 전화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조사 결과 신고 전화 속 내용엔 압사와 통제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태원 파출소 일선 경찰에 따르면 비슷한 내용의 신고 전화여서 모두 동일 건으로 봤던 것이고 처음 건에 출동한 경찰이 나머지 신고 건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를 하고 돌아온 거지 출동을 안 한 게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건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59분 뒤에야 참사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도 하죠. 네, 그리고 윤 청장은 첫 보고를 받은 후 5분 뒤인 0시 19분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은 윤 청장 전화를 받기 43분 전에 용산경찰청장과 통화를 해 참사 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번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와 통제 대책 부재, 그리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 등 여러 요인들이 설상가상으로 겹치며 피해가 막대하게 커진 거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일어난 이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경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SNS 속 근거 없는 추측성 글들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죠. 네, 그중엔 특정 시민을 참사를 유발한 범죄자로 몰면서 애꿎은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과장치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부 언론들도 재난 보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희생자와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지 않아 비난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학우분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 역시 참사 희생자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혹여 미디어를 통해 참사를 접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사상자 외에도 미디어를 통한 트라우마를 겪는 분까지도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앞서 전한 상담전화 혹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 참사 관련 트라우마를 겪는 재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경희대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사 원인을 바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고 또 부상자와 유가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조치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참사를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압사와 같은 질식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껴있다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은 후 오른손으로 왼팔 안쪽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팔짱을 끼면 가슴 앞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면 버티는 힘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넘어져 누워있는 상태이거나 해서 팔짱을 낄 수 없는 경우라면요? 만약 팔짱을 낄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가방 등을 가슴 부위에 갖다 대서 압박을 덜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면 머리를 감싸고 팔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 옆으로 눕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만큼 고밀도로 군집이 형성됐을 땐 전문가가 보기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사전 통제와 질서가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네,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되네요. 그럼 오늘 기자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가 막지 못한 비극에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하며 자우림의 입새에 적은 노래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은
모두 지금 여기 살길래 모르는 새 어딘가로 사라져 버릴 걸 알잖아. 다정한 그리움과 잎새에 적은 노래들 아름다운 것 모두 지금 여기 살길래 모르는 새 어딘가로 사라져 버릴 걸 알잖아. 너와 걸은 모든 길이 별처럼 빛난다. 수많은 청춘들이 급하게 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에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과 매체 속 혐오적 발언과 표현, 여과 없이 피해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의 무분별한 전파로 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많은 반성과 성찰할 시간을 제공하는 듯 보입니다. 다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이 고통의 시간을 헛되이 써선 안 되겠습니다. 기자대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정수빈 김윤지였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오는 12월 우리 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칙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총학생회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은 약 1년 만입니다. 작년 11월 제1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 총학생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작년 9월 총여학생회 해산이 결정됐었죠. 이에 따라 작년 개정 당시 총학생회칙에 있는 총여학생회와 관련된 모든 조항 및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대안기구로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1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지난달 5일까지 우리 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총학생회 측 개정 전담팀을 모집했는데요. 개정 전담팀 구성원들은 주 2회 이상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총학생회 측에서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관해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총학생회 측 개정이 진행됐지만 부분적으로만 진행됐다며 전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총학생회 측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총학생회 측의 전체적인 단어의 통일성 및 맞춤법을 검토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논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단위 학생회 측과 다른 부분들을 검토한 후 총학생회 측 개정안이 작성될 예정인데요. 이후 서울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총학생회 측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세부 시행세칙 제정과 학생 자치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현재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측에 명시된 세부 시행세칙은 재정 운용 세칙과 선거 시행세칙입니다. 총학은 두 가지 세칙 외에도 회의 진행 세칙 혹은 기록물 관리 세칙 같은 다른 세칙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학생회 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학생 자치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 신설의 경우에는 하구 참여형 회계 감사 시스템의 구체화처럼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 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학생회 측 개정. 총학생회 측은 학생의 회의 운영에 있어 가장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학생회 측 개정이 학생 자치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총학생회가 아닌 우리 학교 일반 학생들도 이번 총학생회 측 개정팀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진행의 정수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노동자의 환경. 지난달 15일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SPC 기업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공장은 사고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이전에도 해당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일어났었지만 노동자는 아무런 조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분노에 휩싸였죠. 각종 인권단체와 시민들은 이전부터 외쳐온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로 인한 사고라며 불매운동, 대자보 게시를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노동자의 인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태일은 1948년 대구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재봉 기술로 17세가 되던 해 피복공장 보조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가 하루 꼬박 14시간을 일하고 받은 일당은 그 당시 차 한 잔 값인 고작 50원입니다. 공장에서 여공들이 열악한 환경 속 적은 월급을 받는 것을 본 전태일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두게 되죠. 근로기준법과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근로구조 실태조사를 시행해 노동청에 제출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이는 특종 보도되어 당시 사업주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기업의 약속 위반으로 무마되었죠. 이에 따라 전태일과 삼동의 회원들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지옥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청년 전태일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죠.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죠. 지난달 일어난 SPL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SPL 측은 현장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남은 기계를 작동했습니다. 사고 설비를 흰천 하나로 가려두고 현장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있었죠. 그 현장 속에서 동료 노동자들은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안전조치 준수 미흡을 넘어 SPC 기업의 후속 대응에 분노한 시민들은 SPC 불매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가에서도 SPC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달 20일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비서공은 SPC그룹이 최소한의 안전설비와 인력 충원마저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아오며 결국 청년 노동자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말았다고 적었죠. 따라서 지난 2일 고용당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에도) 제기된 문제는 2022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소외됐던 불공정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주목돼야 하죠.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는 말을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문화기획, 노동자의 환경, 제작, 보도부, 기술, 김산, 그리고 담당의 정수빈이었습니다. 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정수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배제대 축구부 유리그 2부 우승 소식입니다. 대학축구 유리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1, 2부 승강제를 시행하여 배제대는 유리그 2부로 시작했는데요. 배제대학교는 지난달 28일 2022년 대학축구 유리그 2부 최종 경기에서 승리하며 2023년 대학축구 1부 리그로 승격을 확정지었다고 지난 1일에 밝혔습니다. 황정택 감독이 이끄는 배제대 축구부는 세안대학교와의 최종전에서 전반 19분 조한윤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정재원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배제대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유리그 2부에서 총 10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 33점을 기록하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정택 감독은 우승 소감에서 축구부를 위해 대학본부의 축구부 숙소 환경 개선 확대 지원, 학부모 측의 축구단 전용 버스 기증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번째 소식은 전국 유도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보령시는 2023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하는 2022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와 2022 만세 보령배 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열린다고 지난 2일에 밝혔습니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유도회와 보령시 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번 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등 총 1,765명이 참가하며 만세보령배 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에도 1,598명이 참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부 7체급, 여자부 7체급 등 총 14체급 경기도 개최됩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 기간에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해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단국대학교가 창학 75주년을 맞아 단국 스포츠 세계와 미래로를 주제로 이번 달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1955년 럭비부, 농구부, 레슬링부 창단을 비롯해 수영, 태권도, 빙상 등의 역사는 물론 남북체육회담과 서울올림픽 등에 참여했던 경영진의 활동이 담긴 자료를 공개합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과 유물 등의 다수의 자료도 선보입니다. 또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남북체육회담 한국대표와 북경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단장,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단장을 역임한 장충식 명예이사장 등 경영진의 체육 관련 활동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관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위를 선양했던 단국인의 역동적인 모습과 남북 스포츠 교류에서 성과를 축적했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